자,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의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오 과장님. 네. 오랜만이죠. 아, 2주 만에 오랜만에 이제 나왔네요. 일주일 아니에요? 저번 주엔 쉬었으니까. 저번 주엔 쉬었으니까. 네. 애교 모드? 오늘 좀 오랜만에 뵙는데 어때요? 아, 일단은 시장이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아, 저는 안 봐주시고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시네요. 아니, 시장이 아니. 일주일 만에 뵈서 어떠냐고 그래도 소감을 여쭤봤는데. 어제 셔츠 보면서 물론 어제 방송도 몰라 다 봤는데. 제 이상형 보셨어요? 아, 예. 아우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다고요? 저희 지점 직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야, 소개팅한다. 아, 진짜 네. 뭐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소개팅 누가 줬다고 그때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누구 저랑 이제 네. 다른 분이랑 소개팅을 한다. 어제 송동현 네. 대표님이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너는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럴게요. 지금 시장이지. 아니 왜 자꾸 시장 탓을 내세요? 해주세요. 저희 오늘 게스트 분께서 지금 시동이 이미 걸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차가 지금 출발하려고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은 같이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저를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영주 소장님을 소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효도 미팅. 네? 제가 받는 거죠. 효도 미팅. 효도 미팅. 좀 미팅을 해서 뭐 저랑 2대2로 이렇게 뭐 네. 소장님 네. 시장이랑 연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연애하려고 이제 그동안 저는 시장과 거래를 좀 뒀었는데 네. 제가 매일경제 TV에서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뭐요? 정현 아나운서가 붙여준 별명. 차조심 소장. 차 조심? 조심. 그러니까 워낙 시장을 조심스럽게 세게. 보니까 조심스럽게 보니까 차조심 소장이라고 별명 붙여줬는데 아닌 것 같아. 차 직진인 것 같은데. 근데 차 직진인데? 여태껏 저는 2021년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비율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살 때가 됐다. 파월이 되셨네요. 이제는 살 때가 차 됐다. 직진이네 지금. 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쪽 뷰만 가지고 보기에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 뷰만 갖고 있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근데 나름대로 내가 어떤 그 보다가 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그 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쁘게도 보다가 좋게도 보다가 해야지 무조건 나쁘게 무조건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소장님 1년 그렇게 12달 중에 10달을 네. 조심하고요. 네. 2달에 수익을 내는데 네. 지금은 베팅할 때가 됐다. 그 스트레스를 바꾸는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그럼 뭐 투자 비결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비결? 지금 이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시장 상황이 지금은 낙동강전선까지 밀렸다.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아니 지금 간단하게 뭐 먼저부터 이제 혼자 달려 나가면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발발을 했죠. 그 다음에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LG 엔솔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악재가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 그 러시아? 인플레이션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뭐 유가 뭐 거의 금리 인상. 100달러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95나 100이나 상관없으니까. 네. 또 다른 악재가 있을까요? 러시아?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그렇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2,700선이라고 보면 네. 이게 이제 차트 보신 분은 2,400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PBR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1위를 안 깨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 목금 크게 밀렸고 네.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 대회라 쉬었고 근데 국내 시장은 안 밀려요. 여기서 계속 미국은 때려라 밀려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이상 때려 이제 아무 때로 나 이제 싫어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좀 뷰가 다른 게 네. 사실 어제 장은 열렸고 프레지던트 데이 해가지고 휴장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오르다가 말았잖아요. 똔똔이죠. 네, 네, 똔똔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시장이 조금 체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보겠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뷰인데 소장님은 그냥 우리 시장 자체가 체력이 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제일 것 좋은 같아요. 거고 지금 저는 그 러시아하고 네. 미국 문제는 제가 어디서 소련이라고 그랬다가 그 소비에트 소련이라고 그랬다가 나이 들어난다 막 이런 댓글도 봤는데 예. 러시아와 우리 그 미국하고 관계는 네. 저는 그래요. 이거는 그 어떤 군사적인 도발은 이제 끝났다.
군사적인 도박. 원래 거기가 분쟁 지역이어서 항상 뭐 수리탄 몇 발 날아다니고 총 가끔 쏘고 그런 지역이래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사적인 도발은 일어날 가능성 지극히 낮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저희가 아침이잖아요 라이브에 7시 속보가 왔어요. 미 국무부에서 우크라가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가 났단 말이죠. 아니 침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톤은 뭐냐면 침공하면 우리 싸우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싸우겠다는 말 없이 러시아 회담을 취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을 취소하고 싸우러 나가겠다 아니에요? 그건 뇌피셜이죠. 근데 지금 미국 과연 전쟁할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죠. 미국이 3,000명을 파병했어요. 3,000명을 파병하면 제가 아까 방송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그 안에 취사병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자 관리병들도 있을 거고요. 싸우러 나가는 병사보다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해서 3,000명이 다 군사 인력은 아니에요. 그쵸. 어디든지 경계 병력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정예 부대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미국이 과거의 군사적인 어떤 대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병력 파견도 파견이지만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공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공모함이라는 게 웬만한 나라의 제공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붙는데 러시아라는 대국가 붙는데 지금 항공모함 한 대 안 보내고 항공모함도 몇 대를 보냈어야죠. 러시아가 먼저 제공권으로 때리면 그 3,000명 한 번에 그냥 끝납니다. 미국 군사기지에다가 그 러시아가 비행기 떠가지고 쏟아부으면 나토에서 비행기 떠봤자 나토에서 날라오는 비행기 시간 물론 나토에 미국 그 독일의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공군기지가 있는데 독일에서 날라오는 거하고 거기서 날라오는 거하고 시간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은 없다. 제 뇌피셜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말싸움만 해요. 정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일 우리가 싸움에서 보면 정말 쟤네들 싸울 것 같아. 막 정말 너 선 넘어오면 때릴 거야 했는데 선을 딱 넘어왔어. 네. 근데도 넘어오지만 더 이상 넘어오면 또 때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야. 지금 우리 미녀 작가님이 예. 채팅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그럼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돈바스인가요? 그쪽의 돈바스. 지역에서 그 국경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지. 뭐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을 생각이 없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그 군인들이 네. 들어 싸웠어요. 근데 거긴 사막 국가고요. 네. 여긴 도시 국가예요. 민간인들이 죽는 순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는 순간 양국은 명분을 잃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푸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자로서요. 하지만 바이든은 10월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10월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하기 위해서 미군이 죽거든지 미군이 죽을 이유가 없죠. 미군이 죽거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이 죽기 시작하면 거기에 바이든이 명분을 잃지 푸틴이 명분을 잃을까요? 바이든은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지지율은 최악이에요. 맞아요. 중간 선거를 넘어서야 되는 중간 선거 한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중간 선거에서조차도 성적표가 최악으로 나오면 바이든은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배팅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이 그게 치닫지 않도록 좀 무마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거기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든지 경제 제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가지.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복잡 미묘한 게 팩트만 놓고 보면 네.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어제 군인들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지역은 그쪽 해당 의회에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러시아가 승인을 하고 주방 우병국들에게 알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유엔 승인은 안 났죠. 하지만 러시아가 승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법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미국이 승인 안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긴 독립을 선언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각 나라들이 승인을 했던 안 했던 미군이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으로 미군이 러시아군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만 놓고 지금 침공이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서방 국가의 시각이지 러시아 시각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 더군다나 그 전에 지금 나온 뉴스들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에 이제 그런 걸 비교하죠. 러시아가 소치 지역을 먹을 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뉴스가 어제 하나 피어올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저기 그 중국 올림픽에
개막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 뒤에 서명한 게 뭐냐면 소치 먹을 때랑 똑같아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가스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모종의 협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면전이라든지 이러한 전쟁 우려감은 저는 보다는 명분 싸움으로 가고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들이 좀 복잡 미묘하면서 길게 되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죠. 모든 악재는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수세에 몰렸어요. 미국이 어떠한 패를 들고 나오느냐가 이제 우리가 그게 궁금한 거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뭐 꽃놀이패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야지.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시장이 밀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금방 해주셨던 딱 마지막 한 문장이 네.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 상승. 근데 어제 독일에서도 노드스트림 2 사업을 중단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죠. 어제도 뭐 급등을 했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이 되면 네. 맞아. 결국 그러면 시장에 대해 계속 불안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안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시장이 이 트리거가 그 방향 전환될 정도로 이게 큰 이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과장님 질문에 저기 대답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전쟁을 우려하면서 또 다른 나온 얘기가 이게 이제 지금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애플 주가와 엔비디아 주가와 테슬라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죠? 물론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주가가 4~5%씩 빠질 만한 요소가 될까요? 결국 미국 시장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체적인 체력이 약화돼 있다. 이게 전쟁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그 어떤 그 주식 역사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뿐이지 중기적으로는 이슈가 안 돼. 그러면 결국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이슈에 사야 되는데 오히려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 시장 자체적인 체력이 약화된 거지 미국 시장이 전쟁을 우려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을 놓고 보면 월요일 빼고 나면 목, 금, 화 3일 연속 큰 폭으로 빨아졌어요.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지금 네. 원래는 차 조심이었다가 지금 차 직진으로 네. 스탠스를 바뀐다는 건 우리 증시에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거는 증시는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소리가 심해. 저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목이 메었어요. 그럼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뭐 국내 증시가 2시 반부터 큰 폭으로 급등을 했죠. 사실 그 이유가 일단 중국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입장.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가 하는 게 우크라이나 땅 부분에 대해서 물론 러시아 땅이지 않았냐. 그럼 중국도 그럼 명분상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건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반대 입장을 하니까 시장이 어제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고 저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유럽 선물도 받고 나스닥 선물도 계속 쭉 지켜봤었는데 결국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제재가 나올 거는 예고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노드스트림 2 사업 중단도 했고 또 영국에서도 러시아 은행과 개인 3명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했던 부분 자산 동결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저도 시장에 대해서 어제 저녁을 자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야, 이제 이렇게 쪼아버리면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새벽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나왔고 아침에 외무장관에 대한 이제 그것도 해단도 이제 무산시켜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좀 시장에 많이 변동폭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연설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끝나고 나서부터 또 새벽에 그 얘기가 나왔죠. 이제 푸틴은 이제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행하지 않겠다. 사실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칠러 지역에 있는 군인과 우크라이나에게 그에 대한 그 싸움을 휴전을 하자는 건데 그거를 이제 푸틴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군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악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물론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조금 좀 불안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 소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바닥이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의 낙폭이 컸습니다. 네. 이거는 우크라 악재가 아니고는 뭐 때문에 빠졌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테슬라가 네. 굉장히 저는 좀 혁신적인 기업이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보는데 테슬라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 테슬라가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낸 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동안 테슬라는 적자인 회사에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환경 보조금을 받아서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매출 원가 있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건 적자가 나오고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환경 보조금을 받아서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의 손익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이 중요한 건데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전기차 테슬라 이쁘죠. 전기차에 정말 되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1위를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예. 유럽에서는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아입니다. 오. 기아가 1위예요. 기아가 1위예요. 우리 1위는 차가. 아닌데 테슬라보다는 위에 있어요. 예. 제가 정확한 요거는 이제 팩트로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이오닉 사나요? 테슬라 사나요? 아이오닉이 싸니까. 아이오닉을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지금 이제 옛날에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초기에는 보조금을, 테슬라를 이제 봤습니다만 이제 그 어떻게 제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테슬라밖에 없었다라면 지금은 경쟁 차종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회사들이 가만히 있나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무섭은 것 중 이번에 CES 빠지 마시잖아요. CES에서 사람들이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굉장히 무서운 걸 하나를 봤어요. 자율주의.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 발표했다라는 거. 맞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1000km에 꽂히는데 벤츠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다 죽는다고 봅니다. 벤츠도 이제 전기차 나오고요. 그럼 테슬라 죽죠. 벤츠 전기차와 테슬라 전기차 사면 누구 걸 사겠어요? 당연히 벤츠 걸 사죠. 그렇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셀 업체도 다 죽는다. 다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긴장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읽어내야 된다. 투자자라면 단순하게 이게 지금 테슬라가 모든 것을 장악한다라기보다는 테슬라가 거기서 먹을 게 있다라면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의 속성이에요. 먹을 것 있는 곳에 경쟁이 있고요. 그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언젠가 그 경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만큼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라는 것의 일면이 아니겠는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스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선물이 선물이? 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나 싶고. 지금 미국에서 미 장애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듣고 이거 전면전 아니고 그냥 조금 장기전이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이제 이게 뭐 계절 독감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일단은 터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무섭습니다만 네. 지금 돌아가는 판들을 보면 야 이게 실질적인 군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어떤 큰 폭의 어떤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어디죠? 그쪽 아닙니까? 항공주, 그쵸. 항공주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맞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지금 전쟁 문제로 오돌오돌 떨 게 아니라 야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피해를 볼 업종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연결시켜야지.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쟁과 한다. 물론 거기서 히토리오를 나오긴 하지만 지금 뭐
무역 관계를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많은 걸 정보를 접하게 될수록 복잡해요. 사실 단순하게 이슈만 본다면 지금 전쟁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장 유가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뭐 디켈이나 약간 천연가스나 천연가스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이제 곡물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죠. 조금 뭐 예. 윗꼬리가 거기 달리긴 예, 했지만 밀 뭐 그쪽에 이런 거, 예. 밀이랑든지 최대 또 옥수수, 생산 맞아요. 국가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웃긴 게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말고 미국이랑 호주에서 뭐 생산을 한다. 우크라이나 싶은 들어오는 건 기사를 사료용만 들어옵니다. 예, 네, 사료용만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또 시장 잠재우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복잡해서 지금 좀 한마디로 소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간다면 지금 뭐 잔존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슈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이 이슈가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치닫는 건 아니다. 그럼 이 말씀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미국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해졌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그러니까 수 우리가 작년에 미국장이 올라갈 때 국내장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미국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국장을 버리고 서학개미로 가야 된다라고 가을에 대거 많이 이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도 저는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국내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 목요일 날 3%,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그다음에 금요일 날 3%. 많이 빠졌죠. 그러면 3%면 과장님 말씀 한 7, 8% 빠진 거죠? 7, 8% 빠졌죠? 월요일 날 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흔들렸어요. 근데 국내 시장은 금요일 플러스 냈어요. 월요일 날은 똔똔. 화요일 날 잠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졌어요. 거긴 엔비디아 같은 경우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국내장은 굉장히 강하다. 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가면서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혜 반사이. 반사수혜다. 근데 그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이 다르죠.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없죠. 그쪽은 완전히 저 밑에 있는 회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빠지고 우리가 버틸 정도의 그러니까 그게 7%씩 빠져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그만큼 체력이 약화돼 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를 보면 이게 수직 급락하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울기가 이제 스테이디해졌어요. 편평안해졌어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컸어요. 네. 전쟁 우려감이라든지 금리 우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더 중요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3월까지 주식시장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걸로 봤는데 오히려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반영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만한 게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은 다 대비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물론 바닥 확인 과정 이꼬르 V자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뭐 팔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거 고민할 때는 끝났다.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예.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밀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죠. 예.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때는 적극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네. 가지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자연스럽게 보면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들 항공 뭐 이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대선에 해봐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다 잊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대선에서 정책 인물 테마 좀 알고요. 작년 가을에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 이슈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샀었어요. 네. 근데 그 주식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되든 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뽑으실 텐데 지금 여야가 공통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을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그 주식들이 다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해 만에 저는 그거는 투자자들이 이미 지나간 이슈다. 너무 많은 정보에 너무 피로감이 많은 그러니까 있다. 이것도 언론이긴 합니다만 예. 언론 같은 경우는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사람들이 보이는 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음과 팩트는 구분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전 남친의 자꾸만 미련 갖지 말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올 남친을. 새 남친을 좀 보자. 자, 우리 새 남친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가장 지금 핵심 이슈 말씀해주셨던 네. 것처럼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대선 이슈를 떠올리면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인프라, 인프라 네. 이쪽이라는 정확한 대선 테마 섹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대선엔 그런 테마가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어떤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그 정치인들을 공약을 보고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약을 보고 이 공약이 나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분을 이제 찍어서 그분이 다수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정치인이 되면 그 합의에 대한 그 원동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많은 막대한 예산과 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정책을 해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원래 예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책이 지금 뚜렷하게 안 드러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뭐 어떤 정책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확실히 극명하게 지금 정책 대결로 안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포퓰리즘이 있다라고 조금 크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현 정부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는 두 가지,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인가요?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을 건설주들을 좀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들이 다 바닥권에 와 있고 맞아요. 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여야 주자들이 공통되게 내세운 게 대통령이 되면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결은 다릅니다. 여권은 어떤 뭐 공익 회수 관점에서 보고요. 야권은 일단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도예요. 어찌됐든 뭐 공익 회수로 들어가면 건설사들이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건설사들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공급 확대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잠실의 재건축을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도 재건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지금 우리가 그 현대산업개발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강남에 제가 이제 직접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네. 강남에 굉장히 알짜배기 땅에 있는 게 15억이 빠졌대요. 최근에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15억이 빠졌대. 그렇다면 리스크가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 지금 현재 브랜드 선호도 1위는 어디죠? 자입니다. GS건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 이제 각 건설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그쵸. 뭐 이주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내 아파트에 무슨 이름을 달겠습니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브랜드명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의를 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바닥권이에요. 더군다나 4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주가 바닥권에.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저는 GS건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이게 뭐 추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셔야 된다. 그러면 건설주 안에서는 대형주가 아니고 대형주를 보라. 그렇죠. 근데 사실 건설 안에는 건자재도 있고요. 뭐 인테리어, 뭐 페인트, 뭐 건자재 단도 많잖아요. 건자재단도 작년 가을 중소형보다는 오르는데 지금은 이게 대형이다. 이제 그 건자재가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주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개발이 안 되면 우리가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수주가 들어오고 그 다음 발주에 그러니까 조선업종에서 수주가 들어오면 조선 건자재가 올라가듯이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지금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을 봐야 된다. 오히려 지금 뭐 DL 같은 경우도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차트 모양 좋아요. 그런 모습들 오, 보면 그러네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 많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종목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정책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올림픽 끝났잖아요. 작년 가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 탄소 중립. 원전 160기 건설하겠다. 그게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친환경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여야가 약간의 결은 다르긴 합니다만 재생에너지잖아요, 사실. 왼쪽은 재생에너지고 오른쪽은 원전인데 그러면 소장님은 재생에너지보단 원전이다. 아니 재생에너지도 또 말씀드릴게요. 아, 원전부터 예. 원전부터 말씀드리면 예.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정부가 이거는 원전은 정부 대 정부 협상인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랑 또 같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수혜를 볼 수 있다. 한전 기술 네. 볼 수 있고요. 그럼 재생에너지는 뭐냐? 재생에너지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심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멀어. 겁니다. 아,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유 채굴 해갖고 쓰면 깔끔해요. 근데 쓰레기 구분해가지고 이걸 뭐 구분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같은 경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셔야 되는 게 과거에 유가가 지금 90달러에 왔지만 그 전에 유가 평균은 얼마였냐면 5, 60달러대에서 머물렀어요. 50달러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 50달러에서 머물 때 많은 메이저 그 석유 메이저 석유 국가들이 오펙 국가들이 뭐 감산에 들어간다 뭐 한다 하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50달러를 못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공급이 많아서? 아니요. 50달러를 넘어서면 이게 뭐냐면 70달러를 넘어서면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60에서 7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그리디 페러티라고 해서 원유를 채굴해서 쓰는 거 원유는 이제 이익이 많이 남죠. 원유는 사우디 같은 경우 채굴 비용이 7달러예요. 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25달러. 나머지 이익이 많이 나와.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나죠. 네. 근데 70달러 딱 넘어서는 순간 신재생 에너지들도 이익이 나요. 풍력도 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샌드 오일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어떤 사막지대에 있는 모래 그 오일 그걸 이제 퍼올려서 모래를 걸러내고 해야 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나면 그게 한 채굴 비용이 60달러면 유가가 70달러면 10달러가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막대한 그 설비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유 메이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나아요?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카르텔을 형성한 거네. 안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끼리. 그 가격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올라가면 이익이 더 늘어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을 못하도록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수요 견인이 됐던 인플레이션이 됐건 지정적인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돈들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네. 지금 BBB 발언이 그게 자꾸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거요? 미국의 이제 BBB 법안이 인프라 네. 2차 법안이 계속 제가 알기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그게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장기적인 개념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보면 유가는 조만간 저는 100달러 잠깐 찍고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90달러 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 근데 OCI는 부강약품을 왜 인수했나요? 저도 그게 어제 좀 의문점이었어요. 뜬금없이 OCI는 부강약품. 부강약품을 왜 인수했나? 이건 뭐 이제 농담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지금 주어지는 대로 내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 주식이 재밌지 않나요? 자, 우리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친환경 너무 비싸다. 피신해야 되나요? 사학개미는 피신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힐스테이트가 아니고 아이파크. 아, 그쵸. 현대 아이파크. 아이파크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파크. 해바라기님 죄송합니다. 아이파크 제가 맞아. 제가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건설이 수혜가 아닌가 싶었는데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팩트.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정정한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테슬라를 꺾었다라는 거, 음. 테슬라를 꺾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왔던 게 바이든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있다.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그만 또 얘기하면서 한 발 물러쓴 거죠, 그게. 네, 한 발. 말은 세게 했는데 예. 또 장 시작하기 전에 모든 대화의 문은 옵션은 열려 있다. 러시아나. 네, 바이든 예.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또. 이제 다시 서학개미들 피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저는 서학개미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차트하고 네.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 차트랑 놓고 보면 서학개미들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왔다. 왜냐하면 좀 너무 올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하면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 근저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장기 투자로 돈을 번 유명한 워렌 버핏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네. 장기 투자하면 워렌 버핏 나이가 됐을 때 돈을 벌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다음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도 갖고 있어요.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니까.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몇 회사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요즘 보면 신문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의 CATL도 샀다 팔았고요. 우리나라 철강에서도 샀다 팔았고요. 얘도 샀다 팔았다 해요. 이분도.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 어떤 주요 기업들 몇몇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나오잖아요. 워렌 버핏이 뭘 샀다더라. 워렌 버핏이 뭘 팔았다더라. 워렌 버핏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 투자 이권을 무조건 들고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저 기회를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허상에 대해서 그리고 증권사 죄송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네. 제가 좀 깨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왜 예. 과장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같은 증권사에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도 저도 왜냐하면 제가 거의 최초로 도입했었던 것 같아요. 하이 투자 증권에 있을 때 토요일 투자 설명을 제가 최초로 국내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그래서 주말 언론사에서 만남? 취재도 나왔어요. 야. 보통 투자 설명회는 평일날 오후 4시 하는데 토요일날 10시 해가지고 열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맨. 했던 예. 건데 증권사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어쨌든 그 부분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 여러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많이 가신 분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량 기업들이 많고 우리가 그쵸.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데 서학개미로 가신 분들은 저는 그래요. 좀 긴 시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긴 시계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따는 다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과 지금 올랐던 종목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개별 종목이 올라갈 거에 대해서 지금 종목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ETF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저는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된다고 보지만 개별 종목 하신 분들은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은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서학개미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짜 주식 정리하기 기간이라고 다들 뭐 얘기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미국 주식은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주식은 그때서야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지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사서 이것도 한번 다룹시다. 네.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허상. 그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다루죠. 네네. 우량주가 뭐가 우량주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평론가들은 얘기해요. 그냥 우량주 사서 묻어둬라.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 엔터키를 누르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량주야? 테슬라가 우량주야? 이거 근본적인 고민을 빠지는 거죠. 우량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 우량주 사서 장기 투자하면 맞아 그 박수를 쳐요.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엔터키를 누르려고 보면 뭐가 우량주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년대에 있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시나요? 저는 해봐요. 삼성전자 30년대에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근데 네. 삼성전자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총 1위일까요? 카카오 말씀하시는데 카카오 2년 전만 해도 카카오를 거론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근데 무슨 카카오가 30년을 끌어가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뭐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네. 페이스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정말 장기 투자라는 게 얼마큼 무섭고 위험한가.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채권을 보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기 금리가 높나요? 장기 금리가 높나요? 장기 금리가 높죠. 장기 금리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장기 투자는 리스크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내가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장기 투자 이꼬르 리스크의 확대예요. 오. 그런 게 좀 10년 뒤에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국세를 좀 대입하니까 네.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년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저는 이 뇌피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리고 우량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좀 확실히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이게 좀 변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 유명하신 분들이 우량주 장기 투자해라. 자식들에게 주식 사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웃기다라고 저는 좀 섬찟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어떤 한 유명한 분이 그 우리가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금이라는 주식 장기 투자하면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월급쟁이도 100만 연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월급 받으시는 노동자들 월급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3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월급을 보면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고위직 고연봉이니까 그 근기가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평균 연봉이 네. 월급이 315만 원이고 과장님 얼마 정도 받으세요? 과장이 아유, 그내 TMI. 피셜이지. 나는 알지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315만 원 받으시는 분이 현실을 얘기하자고요. 그런 분들은 현실을 말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월급 부자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15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좋다 이거예요. 먹고 생활해야죠. 그럼 100만 원씩 모은다고 칩시다. 100만 원씩 주식 적금을 들었다고 칩시다. 언제 모아?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이에요. 30년 모으면 3억이에요. 3억 갖고 월급 100만 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예. 그냥 여러분들 자 월급 받아서 주식 사세요. 주식 사시면 월급 부자가 되고 나중에 퇴직할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식이 빠지면 그치.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돈 벌게 해주는 선한 시장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이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주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겁난다. 그래서 코로나 때 들어왔던 동학개미 분들이 사실 이번 장이 빠지면서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겁나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역시 주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이란 굉장히 무섭다라고 저는 왜냐면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맞아. 여러분 주식은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돈 되면 무조건 사서 모으세요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분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 갑자기 존니 대표님 생각나요. 많은 피해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 그래. 많은 피해자를 양성할 수. 저는 그래서 물론 그분 말씀을 듣고 수익을 보시면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스스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분 말씀을 따랐다가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소장님 말씀 솔직 화끈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해바라기님은 그러면 결국 그냥 적금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주식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주식 공부를 하기 싫다.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적금 드는 게 낫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적금 들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뇌피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금을 들어봤자 이자 뭐 2, 3%밖에 안 주니 이거 갖고 못 살겠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으로 들어오는데 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주식은 무조건 그 대안이 되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개미 운동 때 많은 분들이 적금 깨가지고 주식시장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지금 적금을 들어놨다라면 원금은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금에서 20, 30% 깨져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게 대안이 됐나요? 모두의 마음을 지금 대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굉장히 현실을 여러분들이 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주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가장 물어보는 게 재무제표 공부하시라. 재무제표 근데 어렵다 공부하기 싫다. 그럼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실 주식도 공부가 필요한데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우리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들어오면 수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누가- 오래 두면 둘수록 수익이 더 커졌고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 자체를 잊게 만든 거죠. 잊었어요. 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재무제표 공부하기 싫으면 뭐 딴 걸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재무제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재무제표 수업도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여기서? 제가 봄에 재무제표 책이 나옵니다.
브로커가 쓴 최초의 재무제표책. 왜냐하면 지금 재무제표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계사나 맞아. 펀드 매니저분들이 쓰세요. 뷰가 좀 근데 다르죠. 근데 저는 브로커 출신으로서 제가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재무제표책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난 가치 투자자니까. 그리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 회계 수업을 단 한 시간도 안 들었어요. 수학을 몰라가지고. 근데 주식 시장에 있으면 재무제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고객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야매를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에 나온 재무제표책을 거의 다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려운지는 알겠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텐데 네. 그 여러분들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재무제표 모른다. 그래서 난 주식투자 할 수 있다라면 과장님과 저랑 같이 주식시장에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라. 과장님도 재무제표 보실 줄 알고 저도 재무제표 볼 줄 알아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맞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짜랑 싸우려면 타짜의 어떤 기술을 좀 하려고 노력해야지. 맞아. 내가 이게 고스톱에서 패만 읽는다라고 해서 들어오면 이 시장은 100% 호구가 된다. 와, 뼈 때리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100% 호구가 된다. 같은 선상의 출발이 아닌 거네. 같은 이 시장엔 이미 타짜들이 그러네. 질비해요. 타짜들이 질비한데 편하게 나 저기 우리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저 주식을 왜 해요? 돈 벌려고 들어왔지. 누구 돈 벌어주려고 들어와요? 그렇죠. 누구 돈 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얼마큼 냉혹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부모 자식 간에 소송 걸리는 것도 봤고요. 돈 때문에. 이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냉혹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내가 돈을 벌 것이야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좀 그래요. 오늘로 저희가 네. 확실하게 별명은 바꿔드리겠습니다. 차직진남. 차직진으로. 또 저는 또 언제 또 조심스럽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때 가면 뭐 또 그때 가서, 예, 그때 가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의 매주 스탠스는 나오시니까. 직진남으로 하고 저희 오늘 참 뼈 때리는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고맙습니다, 소장님. 지금 근데 아침에 우리가 동시과 보셔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했네요. 아니에요. 이런 지금 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한테는. 현타가 왔어요. 응. 현타 와가지고 갑자기 계좌에 파란불이 생각이 나요? 저는 뭐 사실 뭐 거래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지금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바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소장님께서 해줬으니까 또. 항상 우리 투자하면서 감추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솔직한 한 토를 소장님이 딱 건드려 주시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이라서. 과장님 예. 계시긴 합니다만 예. 이게 증권회사 할 때 이런 얘기 못 해요. 아무래도 근데 증권회사 네. 그 브로커분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쵸. 투자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 지금 제가 항상 보지만 저는 지금 이거에 HTS 그 MTS 깔려 있어요. 거래하는 증권. 제가 원래 유진 출신이니까 유진께 깔려 있어요. 네. 하이커보다 유진께 편하니까. 근데 여기에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그 주문을 내가 못 내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 낼 때 후배 지점장한테 전화해요. 야 지점장 뭐 사. 수수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지점장한테 그러니까 그 왜 수수료를 왜 내냐면 안 내가 전문가고 소위 전문가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수수료 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지점장하고 통하면서 많은 걸 또 정보를 얻어요. 야, 그게 고스란히. 증권회사 직원의 맞죠, 그건 이용법이에요. 큰 그림이었네. 그리고 예. 가끔 내가 이제 막 바빠서 하면 전화 와요. 형, 근데 뉴스 봤어? 아니 못 봤는데 형이 갖고 있는 주식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 이런 거 알려줘요. 그게 오히려 수수료보다 큰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브로커를 브로커라고 표현할게요.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이용하는 방법. 이게 수수료로 접근해서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자책임이 끝나요. 근데 내가 증권회사 브로커 증권회사에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잘 브로커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수수료 못지않은 네.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저희가 우리 차 소장님 이용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스튜디오 돈돈을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해주시기 네, 맞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도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진짜 여의도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